오늘은 시작부터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신당이 막 달아오르고 있어요. 신당이. 예전부터 뭐 제3시대 신당 얘기 나왔지만 지금이 가장 달아오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지금은 뭐 반반이다. 50%지만 하루에 1%씩 늘어날 거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히딩크 감독의 명언이죠. 1%씩 늘어나서 100%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김용태 최고는 신당 창당 가능성 몇 %로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상황으로서? 예,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생각되고 사실 선거철 되면 창당에 대한 이야기,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당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결국에 창당의 가능성에 대한 그 열쇠는 대통령실하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 다른 그런 보수 세력에서 이렇게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답을 하면 창당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이나 이제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효과 있는 그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저는 당 안에서 치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지금 둘러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냈고 그거를 원상복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 본인도 쫓겨나셨잖아요.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네들은 뭐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겠으나 그 과정이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네.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처지에 의해서 이게 물러났고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 이후에 최근이지만 몇 달 전에 대통령의 음성 메시지가 또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에 들어가자마자 3개월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들이 직접적 워딩으로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측면이 결국 국민들이 다 지켜봐 왔고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 그거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죠.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창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이 창당은 이준석이 뭐 국회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논점이 아니고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른 협상 카드들이 이 의회 이 정치가 좀 복원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논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 일부 비명계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시사도 하셨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비명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 약간 허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허상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다 당을 이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친명이라고 하는 것도 전 이렇게 허상 같은 거죠. 그냥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냥 이 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건 반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그룹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 경계선들이. 그리고 일종의 그룹으로 어떤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움직이는 그 그룹화된 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가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할 것이다 혹은 여기 합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물러나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민주당이 망가졌다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 큰 영향을 끼칠 거냐라고 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말장난 같은데 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3년에 물을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반박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2003년에 독수리 오영제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김부겸, 김영춘 이런 의원님들이 저희 한나라당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2003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셨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 이제 최병렬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나라당이 여러 정당 3자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뭐 그 당시에 그 민주당하고 또 합당하면서 만들어졌던 당이다 보니까 개파가 많았고 최병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정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 오영재가 탈당하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 민정당이 되어가지고 이 도로 한나라당이 민정당. 네. 다원성이 되게 강한 정당이었는데 도로 민정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당을 떠나겠다 하면서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그 당시 통합연대였는데 하면서 열린우리당 창당했던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독수리 오영재 한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 야당이 한나라당이었고 그 당시 상황을 비추해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다 함몰되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굉장히 친명 중심의 정당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과거 노선의 가치를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도로 이제 그런 이재명 당이 되는 걸 방지하고자 나오실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예를 잘못 드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에서의 네거티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놓고 그 선택지에 그게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건데 과거의 독수리 오영재의 경우는 한나라당이 당시 한나라당 여러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 있겠지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건 새로운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움을 윤석열 대통령이 품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김기현 대표가 새 시대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나? 지금 이 정치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 그냥 가는 거는 내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 정도 외에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평가를 아주 박하게 받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이 국가가 가야 될 방향과 이상을 정하고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자리 하나 더 하러 가는 거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비명계가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개파 정치라고 하면 뭐 동교동계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파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명, 뭐 비윤, 친명, 친윤 이런 게 예전의 개파 정치와 좀 다르죠.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정치가 좀 망가졌다. 아마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거는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정치가 제가 유럽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비례대표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약간 극단 우익 성향을 가진 정당도 나오고 좌측도 그렇게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사실상 포퓰리즘을 해가면서 안 좋은 에너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막 늘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막 뉴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라는 게 더 어려워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을 나오는 걸 좀 제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 이 극단적인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양쪽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양당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극단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협력하고 같이 결정해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께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진흙 던지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악마인지만 증명하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지금 정치가 이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이동학 전 최고 빨리 저 인재 영입 위원회든 뭐든 혁신위원회든 해가지고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민주당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뭐 영입을 해요.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아니, 뭐 밖에 나와 계신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사실은 이제 이준석 신당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가 분열이 될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제 이완 혁신위원장이 왜 요즘 이렇게 바쁘게 뛰고 있는지도 약간 보이는 속내가 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났더라고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임 위원장한테 처방은 잘했는데 이제 환자가 약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약간 뼈 때리는 발언 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혁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혁신안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남 중진들 불출마해라,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물론 저는 이거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만 어쨌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원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공연불처럼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혁신위원장 계속 사람들 만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 정치, 자기 광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 계속 띄우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이나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체질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을 야구팀으로 비교하자면 투수만 3명 있는 상태예요. 투수만 3명이다. 네,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포수가 없어요. 공을 네. 받아줄 사람이 공을 없네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던지기만 해요. 노동개혁 하겠다, 뭐 연금개혁 하겠다 던지기만 하는데 그걸 받아줄 당이 없어요. 포수가 없고 김기현 대표 마저도 혁신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걸 또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 밑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지도부가 물러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혁신위원장도 오셔가지고 사실상 투수 역할을 하면 김기현 대표가 포지션 이동을 해가지고 포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당이 다 모두가. 근데 갑자기 또 느닷없이 김포 시장이 또 투수로 또 등장해가지고 김포 편입 얘기하고 지금 다 던지기만 하고 사실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요. 이런 팀하고 경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하죠. 예, 지켜보는 관중들도 투수 3명, 4명이서 도대체 어떤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셔서 굉장히 웃으면서 말씀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기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이제 투수가 멋있죠. 투수가 겁나니까 140으로 뿌리면 뭐 다 나가고 이러니까 되게 멋있으니까 그 공이 받아주는 무서워서 사람은 확 피하죠, 다. 정말 멋있으니까 뭐 그거는 느낌이 오는데 이제 환자를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사실. 환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지라고 하면서 근데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거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뭐가 이게 속내가 있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일단 상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상수. 대통령은 어떤 약을 처방해도 처방전이 안 먹힐 거라고 보는 상수. 그러면 처방전을 적어도 당에 내렸을 때 그 당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처방전도 무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을 경우 그것이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향의 경우는 집권 여당이 그거를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오케이 투수야 던졌어.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포수 역할을 해야 돼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교육개혁 이런 것들도 당이 그런 걸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공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인유한 위원장께서 지금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그것을 당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처방전이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 그 약을 당이 계속 안 먹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얼굴만 보고 있다. 이 말씀은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 우리 정치가 역사적으로 권력에 줄 서왔던 정치예요. 늘 대통령 후보, 대통령 만들어서 그 대통령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본인 정치하고 아부하고 줄 서고 그렇게 해서 공천받고 해왔던 정치였어요. 그래서 그걸 청산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도부에 있으면서 그러한 줄 서는 정치 청산하자. 우리가 원칙에 기반하고 정말 이 공천제도 확립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권력에 휘둘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가령 그런 것이 좀 경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늘 주장해도 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권력에 줄 서가지고 공천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왜곡돼서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 과정을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면 공천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저희가 청와대에서 공천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성할 지점들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려면 경선이라든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뽑아주시는 후보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 얘기 나오면서 이주환
위원장이 사모혁신한 키워드를 미래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해서 비례대표 연령 3040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더 젊은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내려와도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젊은 사람들 좀 들어가서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3040 제도를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반헌법적이죠. 반민주적이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국회가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초선 비율 50.3%예요. 굉장히 높은데 역대 최악이지 않습니까? 최근 10년 동안 초선 비율 40% 다 이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치 결과적으로 다 귀결이 권력에 줄 서고 권력자를 대변하고 아부하고 이런 정치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3040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이 제도가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분들 또다시 정치하려고 또 한 번 공천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권력에 줄 서야 되고 이런 정치를 배워올 텐데 과연 새 인물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바뀔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들어가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던진 거는 변화구예요. 변화구고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또 포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포수가 없고 이것에 대한 전제는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를 사실상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게 되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이 전제는 2016년도에 병립형 제도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내고 뭐 이게 사실상 양당이 골목상권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모든 걸 다 먹어버리고 실제로는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전제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제로 선거제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병립형으로 계속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파악했다면 선거제도가 이렇게 가능한 3040 세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로 쪼개놓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대부분 당권 주자에게 줄을 선 사람들에게 이게 주는 게 국민의힘의 전매특허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뭐 말끝마다 다 야구를 요즘 야구 시즌이라 가지고 지금 한국 시리즈 2차전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응원하는 팀이 져가지고 1차전에서 저 어제 또 밤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어제 밤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희 담당 PD가 부산이라서 자꾸 이렇게 죄를 끼얹어가지고요. 네.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2차전 화이팅. 네. 러브홀링님이 네, 야구 캐스터시냐고. 예. 네, 빈스트님이 저는 떼거지를 뛰는 축구가 좋아요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젊은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인은 부담스러우시면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때요? 이제 이런 청년들이 좀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많이 들어오려면 지금처럼 253개 지역구를 쪼개가지고 소선거구제로 해놓으면 그 각 당마다 승리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선거에서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길 만한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에 30대를 내보낼 경우와 상대방의 전문직에 뭐 변호사에 교수에 뭐 50대 자산도 많이 가진 이런 사람을 내보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소선거구 체계 하에서는 50대 남자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 현상이 딱 그래요. 5부남, 50대 부자 남성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부자 남성들이 주로 모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대, 30대 결여되고 여성들도 결여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을 수 없는 국회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나마 풀어줄 만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국민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표의 상당수가 사표가 돼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0만 표 정도가 사표가 돼요. 자기가 찍은 게 제대로 발의가 안 되고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내 표를 던지면 이 사람이 떨어질까 봐 제3당, 제4당의 표를 찍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당, 2당 정도에서 골라야 되고 그 후보들은 대부분 오부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진출은 기본적으로 차단당해 있다라고 보고 그걸 벗어나려면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 선거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100석, 150석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논의되고 시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만한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뭐 이게 소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젠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진흙 던지기
어떻게 보면 서로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경쟁,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마지막 이 다뤄야 될 문제까지 안 다루면서 저렇게 진흙 던지기로 그냥 일관하고 있는 지금 이 제도를 확실하게 손봐야 된다. 각자의 어떤 정당만의 노력만으로는 이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것을 찬반을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비영립형 비례대표제냐 이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만나가지고 다 국회의원들 각자가 자기의 지역구라든지 이런 것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다음 선거구, 그러니까 지역구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 이제 뭐 3월 혁신안 곧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뭐 방향성은 이제 청년으로 다 잡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청년분들이 가장 분노하고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연금에 대한 부분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지금 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좀 쉽게 수긍하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고 젊은 세대 비율이 높은데 우리는 결국에 못 받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당이 혁신안 같은 것을 냈을 때 당론 같은 걸 채택했을 때 연금에 대한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정책적인 분야에서 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혁신안이라 이제 물어보는 게 물론 어떨까 이제 싶긴 한데. 당 혁신안하고 좀 다 별개 얘기인데 당 혁신안이긴 아까 한데. 이제 축구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골대로 이제 골을 차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관중석으로 지금 골을 찰 것 같다. 아, 관중석으로. 네, 그 골 맞으면 아프거든요. 관중석에서. 그래도 이게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좀 헛간 곳을 겨냥해서 볼을 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 혁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일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혁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유명무실한 당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지금 코에다 점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윤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젊은 세대가 실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당이 무기력하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이 부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뒤로 꽁무니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당이 뒷받침해라 라고 얘기를 혁신안을 던지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독립하겠다. 협력하지만 우리는 독립하는 건강한 관계로 집권 여당의 이 지위를 다시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요구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젊은 세대가 좀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젊은 세대에 대한 정책을 또 던지면 그것도 이상한 또 투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는 하나마나 지금 약간 논점 이탈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확실히 한 발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얘기하면은 막 혁신안 얘기했을 때 민주당 혁신위원장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당이다 보니까 이제 막 강하게 못 하겠는데 확실히 이 다른 당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혁신위원장이 우리 당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에 이런 분들 만나셔가지고 이 정답 같은 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얘기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잘 돌려서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아니 너무 잘 많이 들었네요. 저도 살아야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는데 그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을 정리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듣보잡이라는 표현도 많이 네, 쓰신 거예요. 듣보잡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명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명심만 하시겠죠.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혁신위라고 하면 뭐 비대위나 혁신위나 이런 어떤 명칭에서 어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권한이 있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혁신위원장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하고 이러하면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또 정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충격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은 미리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쳐다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나라로 올 영향 이거를 미리미리 보는 게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10년 뒤 20년 뒤 벌어질 일을 지금부터 좀 미리 쳐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히 멱살을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한 번 더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도부에도 모든 걸 위임하고 또 혁신위원장에 모든 걸 위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는 그룹을 좀 지어서 토론도 하시고 당이 나가야 될 방향, 건강한 당정관계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이렇게 서로가 이견을 토론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보여질 때 국민들이 좀 번하려고 하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모든 거 다 맡겨놓고 다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잖아요. 다 쥐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이건 쥐덫을 놓게 될 겁니다. 네. 다 잡혀갈 겁니다. 네.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뇨한 위원장 만났을 때 영어로 대응을 했잖아요.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겠죠. 이뇨한 위원장이 만나봐야 의미가 없으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 대통령을 향한 건강한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을 테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이 정치인들 간의 대화는 국민도 청자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의 대표였잖아요. 지도자였고 지도자고 그러면 지도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 잘하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저 자리에서 영어를 했지?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를 되게 존중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말로 했었더라면 훨씬 더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게 되면서 아무리 존중하는 표현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어 자체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어찌 보면 좀 불편했을 거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 배제하는 듯한 느낌,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으로 같이 뭔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을 느끼셨을 국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보폭을 좀 넓게 하고 국민들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지로는 보면 이제 만나서 얘기를 쓴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앞뒤에 이제 설명을 보면 그런 게 읽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맨 앞줄에 있고 앞에서 영어로 하는 그 그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한 번 더 연출됐을 때는 자꾸 이제 계속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한 번 더 연출됐을 때 좀 부담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부담되겠죠. 이제 뭐 찾아오면은 다 또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절하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만나는 것도 또 웃기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취해왔던 태도랑 또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이제 잠시 후 의원총회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당론으로 채택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상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이미 이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들어오고 나서도 지금 그 문제 제기를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식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탄핵을 하려면 법률 위반 사실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제할 수도 없고 지시를 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린 걸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미
지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야가 그냥 공히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 사례에 근거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오늘 이제 의총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저는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이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의총에서 제시될 것인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결론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결론이 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을 오히려 더 띄워주게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검찰, 뭐 법원, 뭔가 중립적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린치를 법률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도 대단히 이 사감을 가지고 뭔가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느 한 개인을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잉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당연히 안 좋은 실망감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이면에 한동훈 장관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들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탄핵으로 끌고 갔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 주가는 간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불리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갈 텐데 이렇게 또 주체하지 못하고 힘을 또 날뛰다가 자살골을 놓는구나 저는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법률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은 뭐만 하면 계속 탄핵 무슨 탄핵 병 걸린 것처럼 탄핵을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도구로 쓰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좀 불쾌한 측면이 있고요. 탄핵의 요건은 분명합니다. 그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